교수님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2023년 이 통일 외교안 부분에서 가장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 이런 걸 하나 좀 꼽으신다면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뭐 작년 4월 캠프 데이비스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워싱턴 선언도 채택을 했고, 그리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서 이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장, 어슈어런스를 분명히 해줬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정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포괄 동맹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가치 동맹을 제일 위에다 놓고 거기에서 군사 동맹, 경제 동맹, 그다음 문화 동맹, 과학기술 동맹, 정보 동맹을 한다라고 그 양 정상이 이제 합의를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소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보다 이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한미 동맹이 강화된 건 좋은데 그거에 따른 부정적 부메랑 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점이죠. 남북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거의 준적대적인 또는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동북아가 하나의 그 신냉전 구도로 가면서 우리의 그 위협의 외연이 더 넓어진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작년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배팅하는 게 미국에 대한 편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제도적으로 굳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이나 미국의 이제 주류 분들은 그게 상당히 잘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남북 관계 개선이나 동북아의 어떤 공동 안보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야 이렇게 가도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2023년의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분쟁을 관리하거나 소위 안보를 보양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협과 적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위협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안전 안보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 그 미니맥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냥 minimize risk,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maximize benefit, 그 혜택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뭐 일본 기업 전략도 그런 전략들이지만 특히 국가 안보에는 설마가 없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가운데서 우리의 안보를 고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지금 역으로 됐죠. 그러니까 위협을 극대화시키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그 우리 안보 불안의 근원이 위협인데 위협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위협을 상수로 보거나 오히려 위협을 더 자극시키면서 한미 동맹이 이렇게 호소를 한다. 이런 게 상식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지난 1년 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글쎄 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여러 시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얼마나 담보해 줬는가, 또 우리의 번영을 얼마나 극대화시켜 줬는가, 또 우리의 국격을 얼마나 높여 줬는가,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얼마나 잘 만들어 나갔느냐. 아마 이 네 가지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생존이라고 하는 건 동맹은 강화가 됐는데 그에 부응해서 위협은 또 증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동맹이 강화되면서 위협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건 성공한 안보 정책인데, 오히려 동맹은 강화가 됐는데 위협을 오히려 그 촉발시키고 확대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는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번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뭐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나는 영업사원 1호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미 외교라든가 유럽 국가들,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 이제 정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지금 평가를 해보면은
소위 적자 정상 외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미국 같은데 가령 백악관이 발표한 거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투자 유치한 게 거의 560억 불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투자 받은 액수는 한 70억 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7배, 8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 말이에요. 영국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에요. 우리도 영국에서 아주 대규모 거의 300억 불 가량 이제 투자하는 걸로 돼 있지만 우리가 받아오는 투자는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이게 퍼주기 정상 외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영어로 홀로잉 아웃이라고 하는데 소위 그 공동화 현상. 그러니까 그걸 도넛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오히려 고용은 미국에 창출하게 되고 그럼 우리 경제는 가운데가 텅 비게 되는 공동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그런 점에서 있는 것이죠. 그다음 가령 작년 1월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UAE 방문해갖고 300억 불 유치했다고 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300억 불이 구체화되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실적하고 그다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체감 온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특히 민생 경제에 주는 임팩이 뭐냐. 요거에 조금 회의적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령 바이든이 한국 한번 왔다 갔다. 재작년 5월에 한번 갔다 왔다. 가서 미국 가서 발표하는 게 조지아주에만 8,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이제 해외 가서 투자 유치했거나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구체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도에 고용이 얼마나 창출이 됐고 이게 또 연계 효과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국부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통계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번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소리는 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견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 국격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품격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향상시켜주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국제적 지지가 많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죠. 그게 이제 파리에서 있었던 2030 엑스포 선거 결과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29표 얻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119표.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그냥 모든 게 결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국격을 나타나 보이는 거죠. 최소한 2차 투표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할 얘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늦게 엑스포 유치전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차가 많이 난 것은 국제사회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우디 쪽에 있는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의 포지셔닝, 자리매김하고도 관련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너무 미국하고 같이 가면서 미국 추종국가 아니냐. 근데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사실상 미국하고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포지셔닝은 전략적 자리매김을 우리가 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 제가 지난주에 한겨레 칼럼에 썼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데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거고 그 중심에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중심이 있게끔 만드는 건 우리가 갖는 가치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정작 또 그 분야의 평가를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보면은 한국의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게 2021년 대비 거의 6단계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표에서도 7단계 정도 하락이 됐거든요. 지난 정부에 대비해서. 그럼 우리 정부는 계속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가치를 표방하고 들고 나가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역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퇴행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야심차게 내건 게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그 카본 프리 콜리션이라고 해서 무탄소 네. 연합이라는 그 구상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 RE100, 그 Renewable Energy 100이라고 하는 그 국제 환경 기준을 사실상 유럽 국가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2025년부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를 100% 쓰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령 원자력하고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에 역점을 많이 주는데 지금 유럽 국가는 그거 갖고 논쟁을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치고 나가서 그 RE100 기준을 좀 바꾸자. 우리가 무탄소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국 정부들하고 이번 기업까지 참여를 해갖고 국제 기준, 그 소위 그 국제 표준을 바꾸자. 그래서 거기에 원자력하고 결국에 수소 에너지도 집어넣자. 이런 걸 바꾸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비교적 냉담하거든요.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고 그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세계의 중심 국가 또는 중축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있었느냐. 어떤 정책을 펴든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국민이 단합을 해야 어떤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현 정부에서는 이미 가령 북한하고 평화공존 하자는 사람들은 결국에 반국가 세력이다. 응? 북한 공산주의 동주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을 지금 내부의 적으로 규정을 딱 이런 한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서 국민적 합의를 구해요? 그건 시작부터 잘못한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윤석열 정부 지금 1년 반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뭐 심지어 외교를 하거나 기본적인 어떤 그 노선은 이런 거여야 됩니다. 국민의 생존과 번영과 국격을 제일 위에 넣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외교안보 정책을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전개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국민들에게 해가 간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가 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실패한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그들의 안전, 요걸 제일 위에다 넣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뭐 지금 전쟁 불사론부터 시작해서 선제 타격론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나오는 걸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죠.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올해 최대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아전인수적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 보면 우리가 일본을 짝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일방적으로 많이 일본에 대해서 소위 관용과 혜택을 베풀잖아요. 근데 상호주의가 없잖아요. 그 상호주의가 왜 없느냐? 일본은 2012년의 악몽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년에 가장 친일적이라고 하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친일 정책을 펴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상호주의적인 그 대응을 안 하느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무슨 한일 관계가 동맹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희망적 사고일 뿐이지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또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게 아주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상황을 보면. 그 상당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자, 국내에서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아주 압도적 열세였다가 따라잡았다. 네.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사우디하고 비근하게 가면서 2차 투입해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정보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걸 정부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뭐 지금 뭐 정부 내에서 일부 나오는 얘기는 외교부나 국정원 같은 데서는 사실상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소위 정보 분석, 판단 그리고 그것을 정책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큰 하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북한을 보는 시각은 이거거든요. 뭐 김정은이 큰 소리 쳐봐야 김정은 약세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하고 한미 삼국 공조가 있으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 못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막 해도 관계가 없다. 선제 타격부터 뭐 대량 응징 보복하고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힘을 보여주면 북한이 오히려 굴복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이 내부적 붕괴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정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전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정보 실패가 아니고 이게 한반도 운명과 관련시켜 봤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주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뚜렷해지는데. 그 다른 하나 또 가령 뭐 중국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한 평가도 중국, 미국 따라잡지 못해.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에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미국하고 잘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야. 그렇죠. 우리가 워싱턴하고 가까우면 북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보 판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리 엑스포 투표라고 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잡아야 된다는 것은 그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최고 지도자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리고 그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부처 간의 치열한 논쟁 그리고 시민사회의 또 인풋도 받아가면서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적 합의도 있고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볼 때는 전쟁에서 이기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접근, 그 영어로 미니멀리스트 전략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맥시멀리스트. 뭐 전쟁 일어나면 일어나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의 운영 방침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것도 같은 영역으로 볼 수.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분명히 중국 외교부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교적 언서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조태용 실장이 뭐 외교관 출신이고 국민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 노력하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데 그건 그다음에 세 번째 만약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중국에 영향력 행사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오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세 번째를 너무 만드신 가능성 아니세요, 교수님이? 아니 뭐 그런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난 비교적 아는 사람인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 뭐 우리 김태호 박사 같은 친구 뭐 오래전부터 아는 친구인데 김태호 박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해? No way. 절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잘 나가면은 결국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말 듣게 돼 있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깔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강대국 정치론의 어떤 기본 논리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와 같은 그러한 이제 소위 그 리즈닝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요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지도부의 의도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있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엑스포 2030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런 정부 스스로가 하나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그 편견을 갖고 분석을 하면서 그 wishful thinking, 희망적 사고 또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었을 때 그게 엄청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외교정책을 때는 prudence, 신중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moderation, 중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 비중을 오히려 더 낮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역도 성립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의 일체화 전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가치 동맹이고 군사 동맹이고 경제 동맹이고 기술 동맹이고 그다음 문화 동맹이고 정보 동맹이다. 그 미국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그 미국이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도 우리도 똑같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거기도 우리가 발기 국가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한국이라고 하는 건 소위 자율성이 없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딜을 하게 되면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최근에 중국 가서 중국의 비교적 고위 인사들하고도 만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국의 자율성 다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미국 편향 그리고 반중 정책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보좌진 참모진들의 생각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참모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했지만 저 답변은 그거예요. 아마 대통령도 그 생각하고 있고 참모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면 한중 관계 개선이 상당히 힘들겠군요라고 하는 얘기들 나한테 하는 걸로 봐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6월인가 리우진송이라고 중국 외교부 그 아주국장이 서울에 이제 와서 사불가론이라고 하는 거, 포노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좀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난상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 친구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한국이 계속 미국 편향으로 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상회담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거로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에 이제 압력을 넣는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쭉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중 관계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미국 편을 쓸더라도 중국하고 각을 세울 이유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한중 관계 개선의 문제는 또 남북 관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북 관계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된다라고 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또 그 역으로 가면 또 사정은 또 어려워지겠죠. 가령 우리가 한미 상공 그 동북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일환으로 사드 추가 배치 같은 걸 이제 결정을 한다거나 또 중국의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걸 한반도 배치 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한중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거기에 더해서 대만 해협에서 위기 발생 시 우리가 군대를 전개한다거나 남태평양에서 분쟁 발생 시 우리의 해군을 전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중 관계는 상당히 나빠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핵 운용이 가능한 건가요? 우선 나는 김태호 박사 그 발언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북한은 이미 악몽을 갖고 있어요. 북한은 미국이 ICBM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북아에 전진 배치된 소위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상황도 악몽이다 이 말씀이고 괌에 있는 전략 폭격기를 전진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 자체도 한미 간에 무슨 핵 협의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인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플랜 공동
작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고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걸 문서화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북한 오래전부터 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온다면은 핵을 갖고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지금 뭐 나토하고 있는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핵 기획 그룹에 준하는 그 한미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학 용어로 그 한계 효용의 법칙인데 이미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핵 억지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제 타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미 간에 그런 뭐 확장 억지 막 한다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북한에 더 큰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위 어떻게 보면 그 디미니싱 마지널 유틸리티의 문제인데 그 효용 체감의 법칙이 이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윤석열 정부는 그러는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심감을 주기 위해서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어슈런스에 해당이 되죠. 우리에게 이제 소위 안도감을 주기 위한 그 동맹으로서의 어떤 확약을 해주는 그 과정인데, 근데 이게 뭐 북한을 자극할 수는 분명히 있지만은, 근데 이 구도 자체가 새로운 구도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 내년 4월 총선, 윤석열 정부는 금년 4월 총선이나 이런 거 비춰서 강한 안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은 아무리 한미 간에 그거에서 핵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만든다고 해도 핵무기는 미국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선언을 보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한국과 한미 연합전력이 재래식 부분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게 아예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8월에 이제 한미 3국 정상회담이 채택한 그 캠프 데이비드 그 협약을 보면은 또 뭐 이렇게 합의해 주는 것들이 위기 발생 시 그거에 대한 의무가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의무를 지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명문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가 그 자간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는 미국 거고 미국 대통령만이 그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그럼 나토도 마찬가지라고 뭐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해서 핵 기획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걸 협의한다고 그러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핵무기를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건 미국 대통령이 코드 번호를 줘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미국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북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시킨다는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도감을 더 높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큰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꾸 핵공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공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만이 포투스라고 하는데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만이 결국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갖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코드 핵무기 사용에 소위 암호를 풀어줘야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죠. 그러나 하여간 그런 협의 과정을 갖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북한에 대해서 큰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을 또 자극만 하는 이런 부정적 결과도 가져오긴 할 거예요. 김태호 차장은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갖는 게 뭐 그건 우리 정몽준 전 국회의원 같은 분들 강조를 하지만은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 핵우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 정 의원이 볼 때는 그건 찢어진 우산이다. 그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보다 확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술핵 같은 것을 한국에다 전진 매치해달라. 그게 미국이 안 된다. 그러면 핵공유라도 해달라. 뭐 그것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핵무장 하겠다. 뭐 이런 맥락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북한과의 그 억지에 관한 인식의 문제예요. 지금 북한이 우리가 미국의 재래식 핵 능력이 북한의 억지 효과를 가져오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남한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북한이 어떻게 보느냐는 거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또는 북한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 미국의 핵 의도, 그리고 미국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
여러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한국에서 논쟁은 그걸 보진 않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 그런 능력을 있는가, 정말 일단 유사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는가, 그런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요걸 논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북한 자체의 맥락에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쪽에 있어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오도된 구체성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 와이테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그 현실과 그 담론 사이의 괴리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마치 가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강조하는 건데, 그걸 영어로는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그러니까 오도된 구체성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북한 억지력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건 아마 지금 내가 제일 먼저 지적을 해주는 걸 거예요. 지금 한국 내에서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해석하는 북한의 억지력에 대한 인식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북한한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지 뭐. 그게 국제 정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국 동맹이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의도 분석이 제일 중요한데 오히려 그 의도 분석을 하는데 남쪽의 목소리, 남쪽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더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재집권하면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라고? 근데 그 폴리티코의 그 기사를 쓴 알렉산더 워드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친구하고 텔레그램으로 교신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 보도가 나온 거하고 좀 다른데, 그거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정인, I will just say Trump offered no specific denial of the story. 이게 알렉스 워드가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거 찍으려고 하면 돼. 근데 그 기사 읽었고, 그 기사를 쓴 알렉산더 워드라는 기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거 관련해서 뭐 소통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자기 기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 기사의 신빙성이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건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실용주의자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2017년 7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핵심으로 자문 역할을 하던 스티브 배논이라는 친구 기억할 거예요. 스티브 배논이 그때 이제 NSC에 있으면서 대통령 고문 역을 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결국에 사임을 했어요. 그 사임한 그 이유가, 이 친구가 미국 보수 TV에 나가서, 진보 TV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의 전쟁은 상상할 수 없다.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응? 그래서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소위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은 없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큰 아주 반향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이유로 결국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트럼프도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한다?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트럼프 이후의 생각들, 그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는 한국 문제 손 떼는 건데, 그러나 하여간 북한이 핵 갖고 이렇게 하면 핵 확산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 북한의 핵보유라고 하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북한이 계속 핵무장력 강화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나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로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북한에게 먹히지도 않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서서 계속 협상이 파탄이 되면서 북한의 핵무장이 강화가 되고, 그걸 중국과 러시아가 배후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면은 그건 대안이 없고 한반도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현실적 해법을 찾자. 트럼프와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북이 핵을 보유한 가운데 소위 핵 군비 통제, 핵 무기 감축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한국 정부가 받을 수 있는가, 또 미국의 주류들이 받을 수 있는가, 요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런 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이후의 아주 뭐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하고도 합리적인
리버럴 프로그레시브 그러니까 합리적인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진보주의자들도 똑같은 주장을 해요. 아니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가졌는데 핵무기 갖지 않았다라고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인 목표를 갖고 협상을 안 하는 건 오히려 판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뭐 직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사람도 대표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건 트럼프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해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동결을 인정하고 이후에 핵구축 협상으로 가는 게 그런 그 방책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고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네. 우선 핵 보유만 용인해서 끝날 수는 없는 게 미국이 많은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제재 완화 카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북한과 미국 사이 이제 외교 정상화, 국교 정상화 카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에 갈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 카드도 있고 그럼 미국 입장에 다양한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고받는 게 되겠죠. 근데 베이스가 달라지죠. 과거에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비핵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가는 건데 그게 북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 비핵화 목표가 아니고 감축을 목표로라도 협상을 하자. 그러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처한 현실에 비추었을 때 그게 더 실용적 접근일 수는 분명히 있겠죠.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뭐 당연히 우선 동맹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동맹을 축으로 해갖고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다시 복원하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한데 트럼프 입장은 미국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국제적 리더십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강하고 뭐 그런 목적이 설정이 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 동맹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지 않겠다는 게 강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 동맹들로 하여금 방위비 분담 압력을 상당히 강화시킬 거예요. 방위비 분담은 두 가지. 하나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주일 미군, 주한 미군, 주 유럽 주둔 미군들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뭐 전액을 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디펜스 버든 뿐만 아니고 디펜스 코스트 그러니까 상당히 증가가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미 또는 미일 간에 새로운 쟁점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결국에 미국이 그 지금 민주당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글로벌 리더십, 국제적인 지도 국가가 되겠다.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미국 혼자 잘 살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령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 뭐 보호주의 무역 같은 게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적으로 통상 압박 압력을 주면서 그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려고 할 텐데 이것도 새로운 마찰이 될 거고 또 트럼프는 뭐 열린 지역주의 같은 이런 지역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변화가 올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편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대체하는 데에서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같겠지만은 그러나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 또는 전반적인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바이든과 상당히 다른 정책을 펼 테니까 그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 연장에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북미 관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언사는 지금까지 삼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정상 간의 만남이 가능해지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2023년 4월에 한미 핵 협의 그룹, 그다음에 8월에 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거기에서 큰 무슨 약속을 한 것들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뭐 핵협의 그룹은 뭐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미일 3국 공조 문제, 그 조건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많이 하는 조건, 그러니까 미국이 요건을 받아들이는 조건이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뭐 트럼프가 온다고 해서 과거 TPP 그냥 폐기하듯이 한미 동맹이라든가 한미 3국 공조를 일방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 뭐 관료들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 또 의회의 견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바이든 했던 건 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anything but 바이든 했던 건 안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한미 관계나 미일 관계에 큰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대통령이 뭐 일본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니까 뭐 징용공 제3자 배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문제라든가 뭐 모든 점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필진들도 그런 어떤 정치적 풍향을 염두에 둬갖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본 것 아니냐. 그러나 그걸 내가 볼 때 뭐 그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가령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학술 논문이라든가 무슨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동북아의 영토 분쟁 얘기하면은 뭐 쿠릴 반도부터 시작해서 뭐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센카쿠 조오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통상적으로 그것을 이제 그 territorial dispute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 그 홍보 성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외국에다 얘기를 하니까. 또 독도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무슨 얘기야 우리 땅인데 표현해도 이건 논쟁이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정쟁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거는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2005년 3월 그 일본하고 외교 전쟁이 났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그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해 초에 2005년 1월에 러일 전쟁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었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905년 1월에 이제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그 세 가지 전리품을 획득해가요. 첫째는 조선반도 철도 부사권을 러시아로부터 뺏어가고, 두 번째는 울릉도에 있는 삼나무 체벌권을 가져가고, 세 번째로는 독도를 시만의 현으로 행정 편입을 시켜요. 그러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걸 재편입시키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있다라고 선언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영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만의 현으로 재편입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날이 바로 2월 21일이었어요. 2월 21일. 그래서 그날 그 편입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시만의 현 의회에서 그걸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걸 정하고 뭐 당시 호소다 포함해갖고 중앙정부에 소위 거물 정치인까지도 다 갖고 그걸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발끈해갖고 아니 그걸 편입시켰던 자체가 조선에 속했던 것을 일본으로 가져간 건데 그게 침탈이 아니면 뭐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독도가 영토 분쟁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연설을 하시는 게 바로 그죠.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었는데 결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평화선 선언하면서 결국에 한국 영토로 만들었다. 그게 무인도인데 무인도를 어떻게 한국의 영토로 만드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면서 계속 국제적 쟁점화 시켜서 일본은 그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한국은 완전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게 기본 입장인데 이런 식 것들이 정부 문건에 그게 아무리 정원 교육하는 거지만 나오게 되면 일본 정부에는 큰 일종의 그 애미니션, 소위 그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아니 한국의 국방부에서도 국방부 정원 교재에 아니 이게 일본하고 분쟁 중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호소를 할 때 설득력을 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나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이 아주 우호적인 동맹 국가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한일 간에 그것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쟁점되는 상대방이 유리한 것을 한국 정부가 그렇게 교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무한 침공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이칭더도 대통령 총통이 되기 위해서 선거 캠페인하는 거하고 예. 대통령이 된 후의 입장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라이칭더는 오히려 차잉원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1월 선거에서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하고 각을 세웠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아마 대만도 그걸 또 이해할 거예요. 미국을 아니 대만도 뭘 이해하느냐면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위기 시에 미국이 우리를 와서 도와줄 수 있는가, 그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심지어 민진당 지지 세력 쪽에서도. 그렇다면 적당한 그 형태의 컴프로마이즈, 타협안을 결국 중국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민진당에서 그 정권을 다시 재창출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칭더가 차잉원처럼 그렇게 강경파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진핑 입장에서도 대만 침공해서 뭘 얻을 거예요. 중국 경제도 나쁘고 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미중 관계는 완전히 소위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는 것이 될 텐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게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은 신중할 거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외교 정책에서는 신중하기 때문에. 중국이 더 신중하다. 지금까지 미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비에트남 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할 거 없이 뭐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전쟁한 건 79년, 비에트남하고 전쟁한 거 이외에는 그런 식으로 군사적 개입한 건 없단 말이에요. 뭐 인도하고 국경 문제는 있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남중국해의 충돌이 있지만은 그게 미국처럼 전쟁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기조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외교 기조는 뭐 아까 초대 처음에도 강조를 했지만은 한국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는 하여간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전쟁 막는 거. 전쟁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고 킬체인을 구축하고 그다음 삼축 체제를 구축하고, 글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가자로 번졌고 그 다음이 어디냐? 어떤 사람들은 대만 해협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유럽에 있는 아주 큰 평화연구소하고도 이제 비공개 워크숍 하는데 거기서는 가자 다음이 한반도를 봐요.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대만 해협보다 더 위험스럽다고 봐요. 대만 해협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미중이 직접 싸움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다 원치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 한반도 같은 데를 새로운 니치로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에 역점을 둘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중국에서 열린 또 회의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충돌하는 걸 원치 않고 차라리 한반도에서 만약 충돌이 일어나면은 중국이 직접적 개입하지 않고서도 결국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중국이 용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히 우크라이나, 가자, 그다음 한반도가 된다. 그러면 그라함 앨리슨 교수 같은 것도 3차 세계대전이 나면 그건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아주 직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을 막는 노력, 예방 외교가 필요하다. 거기에 최고의 역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미국하고도 그냥 동맹 위주로만 나갈 게 아니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틀을 좀 만들고 그리고 미국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는 미국을 너무 많이 믿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은 그럼 그때 우리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렇잖아요. 뭐 6.25 때도 마찬가지고 68년 사태도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이 감축이 되면서 북한에서 군사적 공세 양상이 더 가시화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미국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좀 그래서 좀 자주 자율적으로 좀 우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에게 적대적인 안보 환경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적과 위협을 최소화시키고 우리의 동지들을 극대화시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에요.